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이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살펴보았죠. 그동안 한국의 노동정책이 군사정부 이후에 굉장히 잘못됐죠. 보조금을 그냥 지급하고 있더라. 다른 국가에도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일찍이 노조가 있었던 곳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거래를 하죠. 그래요. 정부가 하는 역할을 노조가 대신하면 그에 따라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냥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사조직이잖아요. 사조직을 위해서 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요? 국익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특히 이제 운영비도 지급해주고 있더라. 사조직의.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나라는 없다. 근데 그걸 시정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 시정하려고 했죠. 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국민이 세금을 지원받았다. 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횡령하는지 감시도 해야 되고, 정부가. 또 목적에 맞게 돈을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근데 감사를 안 받고 있었더라. 그렇게 이제 감사가 가능하게 조치를 취했죠. 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불법을 저지르고 있더라. 노조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불법적인 수입 사업을 하고 있더라. 안 된다.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조폭이 된다. 그 사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정하려는 것도 개혁인 거죠. 근본적인 노동개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개혁을 시행했던 건 사실이죠. 잘한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노동개혁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교육개혁에 착수했다. 교육개혁도 시행했죠. 교육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로서는 2017년에 3대 개혁을 했죠. 윤석열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주장했고, 이거로서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을 생각했죠. 두 가지가 겹치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한국은 좀 노동개혁이 필요해. 혹은 한국은 교육개혁이 필요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한국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개혁과 연금개혁은 잘 생각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전문적이죠. 좀 금융개혁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기가 이제 뭐 대출도 받고 고금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알기 쉽죠. 그래요. 또 이제 금융사고도 터지잖아요. 뭐 키코 사태도 있었고, 뭐 라임 사태도 있었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 좀 알기는 쉬워요, 연금개혁보다. 연금개혁은 좀 어렵죠.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군인 공제회든, 뭐 교직원 공제도 있고 많잖아요, 이것저것. 어, 근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부 사정이 어떤지, 그런 거는 일반 국민들은 좀 잘 알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살펴봐야 아는 거지.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 적자나 수익이 나나. 그래요.
그럼 어떤 교육제도가 이상적인 교육제도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저비용 교육, 공정 등이 있다. 한국은 이제 사교육비 때문에 부담이 크죠, 가정이. 저비용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공정도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이 두 가지는 또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또 생각하는 게 있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아 개발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달성하고자 다른 한 가지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희생하고 저것을 달성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달성하고자 그렇죠. 다른 한 가지를 희생하면 통상 두 가지 모두 다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생각했죠. 이거 국민들이 어떤가요? 국민들이 너무 이제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어. 좀 잘 살게 됨에 따라서 이러면 고비용 교육이 되겠어. 그런 공정이 실현되지 않아. 돈 많은 사람 자녀들은 더 유리해져.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게 사교육 금지라는 거예요. 그럼 저비용 교육 공정은 일정 정도 실현이 되죠. 근데 그것을 붕괴시켰죠.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고비용 교육이 되고 공정도 크게 훼손되는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교육 입시 비리 있잖아요. 유명한 교육 입시 비리, 국민 입시 비리라고. 공정도 망가지고 고비용 교육으로 바뀌었고 그렇다고 뭐 자신의 소질을 찾아 개발하는 목표가 달성됐냐는 거예요. 여전히 유행 따라 이익 따라 인기 학과에 다 지원하지. 군사정부 때는 조비용 교육 공정이라도 또 상당히 달성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두환은 사교육 금지를 통해 저비용 교육 공정을 달성했다. 상당 부분 달성했죠. 완벽하게 달성하기는 뭐든지 어려운 거예요. 전두환은 공교육을 통해 이상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하려 했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선의 방법은 된다. 전두환의 교육계획을 개선하며 보완해 나갔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김영삼 집권 이후 군사정부의 공정은 철저히 부정되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 의해 악마화되었다. 사실이죠. 공적이 부정되니 개선될 것도 없었고 군사정부의 정책을 뒤집어 엎는 일이 정의로운 일처럼 포장되었다. 산업 정책도 완전히 이제 반대로 뒤집어 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장률도 낮아지고 청년들 취업하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산업 정책만 뒤집은 게 아니죠. 복지 정책도 뒤집었죠. 비주로 막 복지 확대해야 된다. 노무현 때부터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노무현 때부터 실시됐고 문재인은 아예 노골적으로 실시했죠. 뭐 빚을 내서라도 복지 확대해 뭐 이런 식이었죠. 직접 발언도 했죠.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뒤집었죠. 그리고 교육 정책도 어떤가요? 최선의 교육 정책은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교육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뒤집어 풀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공정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정이 있는데 공정을 인정 안 해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영을 이끌었는데 그걸로 지금 한국이 얼마나 번영하고
예전에 절대 빈곤도 겪고 국제에서는 완전 거지 취급당하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위상을 누리고 절대 빈곤에서 탈출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사나요? 다 군사정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전 산업, 자동차 산업, 제철 산업, IT 산업, 반도체 산업 다 군사정부가 육성했다는 거예요. 그 고마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고마운 줄을 모르면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공적이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든 악마화하려 하고. 그 잘못된 거예요. 전두환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악당이다. 사실은 그것도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비상 계엄 선포 안 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역사 날조되어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언제 비상계엄 선포했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두환은 비상계엄 선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두환 집권 이전에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가? 그 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광주에서 이제 그 김대중 지지자들이 이제 그 폭동을 일으켰죠. 그 내전을 일으키려 했죠. 그러면서 군대가 동원됐죠.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1979년 10월 27일은 전두환이 집권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뭐 밀란이 일어나면 뭐 시위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도 있는데 착각하고 있고 또 누군가 역사를 날조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전두환이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이미 최규하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최규하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하지 마라. 좀 뭐든지 좀 확인을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교육제도의 어떤 교육제가 최선의 방법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문명률이 높고 무식할 때에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다. 민간이 역량이 없고 지금 뭐 국민들 전체가 막 무식하다는 거예요. 문명률이 높고 그럴 수가 있죠. 한 70% 이상이 일본이 패망했을 때 국민들이 문명률 한 7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글자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했다는 거예요. 정부라도 나서가지고 빨리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무식하면 근대국가 수립에 큰 지장이 있다. 이러면서 이승만이 이제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이랬던 거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만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국민들은 사교육을 선호한다. 결국 생산과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 역시 민간이 정부보다 더 유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교육을 실시했는데 뭐 이제 약간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자꾸 국민들이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자꾸 사교육을 받으려 하냐. 공교육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자꾸 사교육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적인 교육은 뭘까요? 그럼 이상적인 교육은 무엇일까? 공교육을 폐기하고 사교육을 전면 실시하며 정부가 세금을 거두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사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그러면 공교육을 폐기해버려라. 아니면 뭐 공존을 하더라도 사교육 위주로 가든가 돈은 동일하게 지불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학부모가 쓰지 못하게 하면 공정경시 달성된다. 근데 다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래요. 정부가 지급하는 것 이상의 금액을 쓰지 못하게 해라. 아주 비싼 곳에 다니고 싶다.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너는 보조금 안 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전문적이겠죠. 그럼 공정경시 달성된다는 거예요. 공교육이 경쟁력이 없네? 그럼 사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교육을 실시하면 공정이 달성 안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지급해 줄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교육기관 가서 교육받아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급해 줄게. 그 이상 쓰면 안 돼! 이러면 공정도 실현된다는 거예요. 민간이 정부보다 더 유능하니 학생들이 소질을 개발하는 데에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능력이 더 좋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죠. 소질을 개발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발 시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와 전공학과의 서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공정이 중요하나? 왜 이렇게 좀 중시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교와 전공학과에 현재 한국에서는 서열이 있죠. 학교와 전공학과에 서열이 있으면 사회생활 시 학벌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서열이 있다 보니까 학벌에 의해 평가받는 일들이 생기더라.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취업할 때나. 이게 바람직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근대국가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대국가에서는. 근대국가에서는 무엇에 의해 평가돼야 되나요? 능력과 업적에 의해 평가받아야 하는 근대국가 수립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학벌이건 지연이건 인연이건 인종이건 뭐 성별이건 근대국가는 신분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근대국가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하고 자격이 되면 익힌 기술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분제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나 난 어떤 기술을 익히고 싶어. 그래 익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면 그 기술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되고 동시에 취업 시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된다. 취업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 기본적으로 평가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근대국가에서 이상적인 교육제도에서는 대학에 서열이 있으면 안 된다. 서열이 있으면 학벌에 의해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원래 근대국가에서는 그래서 대학에 서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어떠한 경우든 배움의 열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네가 익히고 싶은 기술 다 익혀. 그게 이제 근대국가에서 취지에 맞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경쟁의 기준을 학벌에서 능력과 업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게 더 이상적이죠.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다.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학벌을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교육
교육을 금지시키면 되죠. 그러면 신분 외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경쟁을 제거하는 시도를 하면 신분 제도가 형성된다. 신분 외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학벌 없앴다. 그럼 능력과 업적이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 경쟁 자체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의 기준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교육이 허용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선발권이 부여되었다. 자율권을 주었죠. 그러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사교육비의 지출을 늘렸고 한국은 저비용 교육 시스템에서 고비용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헌법재판소가 사교육을 허용하니까 그냥 고비용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선발권을 부여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비리 천국이 돼버렸죠. 이 사교육 금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이 만만치가 않겠죠. 다시 이제 금지해야 되겠다. 금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좀비군단이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얘기했잖아요. 군사정부가 혁명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네? 돌아가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교육이 금지되고 시험 점수로 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공정이 제대로 실현되었지만 사실이죠. 대학의 선발권을 부여한 뒤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렇죠. 2010년대 중반에 이르면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비중이 70에서 80%에 이르렀다. 시험으로 선발한 이들은 고작 20에서 30%에 불과했다. 선발 기준에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이죠.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 부르죠. 비교과 활동이 중시되었다. 시험 외에 다른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비리 천국이 돼버리는 거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간에 기준이 막 이것저것 돼버리면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뭐 기준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정부도 뭐 어떻게 뭐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못된 거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2000년 이후로. 학생부 교과란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 성적, 즉 중간 기말고사 수치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본래 이는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상은 숫자의 함정에 불과했다.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강제하면서 학력이 낮은 지역에서 성적을 풀리거나 쉬운 시험으로 점수를 따는 전략적 편법을 행하게 되었다. 지방에서 좀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는 실력이 아닌 거주지와 운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았다. 계속 불공정만 낳는다는 거예요. 혁명적 조치를 폐기한 뒤로부터 전부 계약인 거죠. 계획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이렇죠. 도시인들보다는 지역 학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어야지. 그게 공정하지. 좀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한국 어떤가요? 근대국가는 신분제도를 금지하죠. 그런 거에 따라서 평가하지 마라. 지역을 또 기준으로 신분을 만들려 하지 마라. 근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은 신분이 똑같다. 누구에게 이익 주려 하지 마라. 또 누구에게 불이익 주려 하지 마라. 그런 것은 금지된다. 좀 그러한 사실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좀 뭔지를 좀 알아라 이 말인 거죠.
더 심각한 것은 학생부 종합이다. 이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이른바 비교과 활동을 대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며 선발하는 방식이다. 또 이상한 막 스펙 같은 걸 보더라. 이런 것들은 막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학종은 학생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명분과 달리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집중 투여되는 스펙 전쟁터가 되었다. 그렇게 돼버렸죠. 교수가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거나 그런 일도 있었죠. 고액 컨설턴트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소설처럼 창작해주는 이른바 아빠 찬스와 입시 카르텔이 이 지점에서 완성되었다. 그 비리천국이 돼버렸죠. 이 기준 저 기준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다 2000년 이후 군사정부의 교육정책을 폐기한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다 계약인 거죠. 군사정부의 교육정책을 폐기한 이후 저비용 교육 시스템만 붕괴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기준과 불투명한 선발로 인하여 공정 역시 무너졌다. 그 군사정부가 저비용 교육 시스템과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번 재판소 판결 이후 그리고 이후 정부들이 이런 조치 저런 조치 취하니까 그냥 뭐 고비용 교육 시스템이 돼버리고 공정 역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공정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공정을 인정 안 하니까 우수한 최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수한 정책들, 산업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다 폐기됐잖아요. 그 결과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에서 밝혀진 조민 입시 비리 사태이다. 조민은 고등학교, 대학교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갈 때 단 한 번도 시험을 치른 적이 없고 스펙만으로 입학했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뭐 조민만 있겠냐는 거예요. 밝혀지니까 조민이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겠는가. 대학 입학생들이 0.1%만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0명 이상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셈이 된다. 300명 이상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면 3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셈이다. 완전히 공정이 파괴돼 버린 셈이죠. 이와 같이 선발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으니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000명이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고 학생들의 소질이 군사정부 이전보다 더 잘 개발되는 것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전공학과를 지원한다.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전공학과를 지원하는 이상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전공학과를 지원을 하지. 또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기 소질이란 거는 일종의 뭔가요? 사실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사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이상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타고난 소질에 맞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이익 따라 유행 따라 안 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소질에 따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인데 그걸 찾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교육개혁은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아니었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아니었죠. 이상적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죠. 전두환 때의 교육제도가 훨씬 나았어 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으로 저비용과 공정이 수립되는 교육제도를 실현하려 했다. 윤석열도 뭐 이걸 쓴 너희도 마찬가지지만 군사정부를 겪었죠. 군사정부의 교육제도를 알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교육제도도 안다는 거예요. 그 비교해보겠죠. 겪은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전두환이 실시한 교육제도가 훨씬 우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두환 때의 교육제도 쪽으로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정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 기제로 규제했다. 사교육을 완전히 혁명적 조치로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줄이려 하겠죠. 대학 선발 시험 출제 위원과 학원이 결탁하여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음을 적발한 뒤 보고받은 윤석열은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학원의 문항을 팔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행태를 집중 단속했다. 교육계획이 맞죠. 뭐 근본적인 교육계획은 아니지만 윤석열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수시 비중이 70에서 80%에 육박하며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에 대해 정부는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강제했다. 공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예전처럼 다 100% 하면 되는데 또 그래요. 좀비군단이 있는 모양이죠. 또한 수시 전형 내에서 부모 찬스가 개입될 여지가 큰 비교과 영역을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래요. 부모 찬스는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준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024년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여 독서활동 상황, 자율동아리 실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이 대입평가에 반영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는 이제 돈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저비용 교육 시스템으로의 회귀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자녀들이 교육비와 양육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가정들이 증가했다. 가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어떤가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저비용 구조로 가라. 개혁 맞죠. 반대는 개악이라는 거예요. 개혁의 이름을 띠더라도. 공정을 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수시 비중을 늘리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교육개혁이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악이었다는 거예요. 비리천국만 만들어놨잖아요. 군사정부 이후와 윤석열 정부 이전에 실시된 교육개혁은 말만 교육개혁이었지 실제로는 교육개혁이었다. 개혁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도 가담되어 있는 거죠. 윤석열 이전의 정부들이 실시하는 교육정책은 저비용 교육 시스템을 고비용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교육 영역을 비리천국으로 만들었다. 공정도 파괴되고 그냥 뭐 돈만 많이 쓰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소질은 개발하나요? 그거 아니냐? 더 잘 개발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즉 윤석열은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군사정부 이후 최초로 교육개혁을 실시한 인물이다. 최초로 교육개혁을 실시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괜히 윤석열 정부를 개혁정부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각자가. 윤석열은 연금개혁 역시 시도했다. 이상적인 연금개혁은 각자 보험료를 내게 하고 정부가 여유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보험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냥 각자가 내고 각자가 받아가라. 그럼 재정 위기 안 생긴다. 나는 이제 소득이 높지 않아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좀 정부가 형편이 있을 때마다 보험료를 대신 내줄 수 있겠죠. 그게 복지라는 거예요. 막 빚내서 복지 확대하는 게 복지가 아니라 현행 방식은 젊은 세대가 넓은 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인데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유지될 수 없는 방식이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늙은이들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는. 당의 연도에 젊은 층이 낸 보험료를 그의 노인들에게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돌려막기 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현행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연금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재정 위기를 겪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각자가 내고 각자가 받아가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재정 위기를 겪게 된다. 사람 수명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이미 계획한 국가도 있다. 이러다가 재정 위기를 반드시 겪게 돼 있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도로는. 계획 안 한 국가 있잖아요.
프랑스. 지금 겪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 전에 설득해서 계획을 해야 되죠. 붕괴되기 전에. 재정 위기를 겪기 시작하면 산업은 크게 후퇴하고 이제 국민들은 한 10년, 20년 고생하는 거죠.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하다 했죠. 칠레는 1980년대에 연금을 완전히 민영화하여 각자 자기 계좌에 적립하게 했다. 칠레의 경우 연금으로 인하여 재정 위기를 겪을 위험은 없다. 칠레 정부는 1980년대에 집권한 칠레 정부는 대단한 정부였죠. 이 계획을 실시한 이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980년대 최초로 이런 계획을 한 거 아니에요. 칠레 외에 계획한 나라 없다는 거예요. 칠레도 성학자가 있었던 거죠. 당시 집권자는 누구였나? 피노체트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은 피노체트를 싫어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이 집권했을 때 막 국가가 어지러워지니까 피노체트도 혁명을 한 거죠. 연금 개혁도 하고 산업도 공산주의에서 돌려서 다시 근대국가 수립하면서 국민들도 잘 살게 되고 재정 위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 위기 겪어. 피노체트는 탁 간파하고 성악자인 거죠. 칠레는 최소한 연금 때문에 이제 재정 위기 겪을 위험이 아예 없잖아요. 뛰어난 인물인 거죠. 윤석열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은 이제 재정 위기를 겪으면 안 돼. 이제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진짜 성악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노체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개혁할 거면 확실하게 개혁해버리는 거죠. 피노체트처럼. 또한 젊은 층의 불만을 고려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빨리 올리고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는 차등 인상률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려 했다. 젊은이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려 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다. 실시한 건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피노체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처럼. 완전히 재정 위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다 재정 위기를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으로는. 칠레만 딱 이렇게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1981년에 거의 50년 전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딱 알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칠레는 재정 위기 겪을 일이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